보겠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전원 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2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지 대선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양자 토론이 오늘 저녁 열립니다. 보수 단일화와 탄핵 주요 공약을 둘러싼 막판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선 전국 핵심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진보, 중도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를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이 든 성배 코너에서 피해 입증과 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내일 대법원 선고 내려진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내일 그 상고심이 이제 선고가 됩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초유의 속도전 그 의미는 무엇일지, 또 대법원의 선고 시점 어떤 고려가 있었다고 보세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네. 통상 그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할 때도 그 피의자 당사자에게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의 그 전에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한 3, 4일밖에 안 남겨놓고 통보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당초 많은 법조인들도 그렇고 여의도의 정치권에서도 현실적으로 5월 11일 전에 대법원 판결은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고 봤거든요. 통상 걸리는 시간, 연휴가 있고 그 알려주는 그 고지일이 있기 때문에 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5월 1일 날 했는데 결국은 연휴 전에 결론을 내겠다.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후보 등록 직전 뭐 이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도 열흘이 빨라요. 그러니까 통상 그래서 제일 많이 만약에 두 가지 설이 있었죠. 제일 유력했던 게 대선 전에 못할 거다 이게 하나. 만약 하더라도 5월 15일에서 한 20일 그 어간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다 그거를 넘어서고 지금 5월 1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인데 파기 재판은 사실상 현실성 없다라는 게 이제 거의 그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상고 기각에서 무죄 취지로 그러니까 원심 확정, 무죄 원심 확정하거나 아니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거냐인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나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 취지가 무죄로 그 원심 확정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그럼 왜 이런 빠른 결정을 했을까 보면은 첫째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게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를 들면 이게 뭐 유무죄를 떠나서 대법원에 그 계류돼 있는 상태가 되면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끊임없이 아마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털어버리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몇 번의 그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원회의를 했는데 전원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면 그렇다면 빨리 결론을 내고 터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 서초동 그 대법원 앞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런 효과를 생각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게 이게 그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부에서 대법관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사실 그 전원 합의체로 갈 사안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을 이 사안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무죄로 나면 민주당은 환영하겠지만 국민의힘이나 우파에서는 또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에 네. 민주당 지지층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의 어떠한 형태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 전체가 지는 모양새로 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조혜진 의원께 이런 각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헌재 판결 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판결 날 때 온갖 정치적 시각으로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5대 3이었더니 8대 0이었더니 하다 결론은 8대 0이었고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한 그런 흔적들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법원장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 해석이 지배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대한 사안이 그냥 대법원의 대선을 치르기 전에도 치른 이후에도 계속 안에 잠복해 있다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이건 어쨌든 해결을 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고 결국은 법적인 그 측면만 아주 치밀하게 볼 거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무적 정치적인 측면도 생각한다고요? 예를 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전형적인 원칙주의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네. 이분조차도 대법원이 그 결정하지 말고 그 국민들에게 선택에 맡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니까 원칙주의 판사 출신이신 분도 그럴 정도면은 대법관들도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 워낙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네네. 그게 결국은 뭐 정치적이라는 용어의 그 개념을 어느 범주까지 이제 뭐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 말하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의 범주가 맨 마지막 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그건 전원 합의체에서 해야 된다. 그랬던 거 아닌가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법리만 가지고 본다면은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그리고 어차피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명인가요? 맞습니다. 그 과반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6대 5가 나오면 많은 쪽의 대법원장은 보통 관례적으로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것이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결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이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수 과반이 될지 과반 이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 2심 항소심법 그 판결이 말이 안 된다는 이 법조인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무죄로 상고 기각하고 항소심 확정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리적으로 본다면은 그 판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 그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표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뭐 1심이든 2심이든 그 처벌을 강하게 해왔어요. 유일한 예가 2021년도에 군수일 재판과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그 이재명 그 후보 사건 때 그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거의 유일한데. 근데 그 뒤에 그게 만약에 그 판례로 확정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유사한 사건에 있어 가지고 항소심이든 1심이든 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정치인의 이 표현 또는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좀 허용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때 2021년도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 경기지사죠. 경기지사의
그 사건을 사실상 무죄로 해놓고 나서 그 뒤에도 밑에 하급심들은 다 계속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원 내부에 이게 상당히 혼란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항소 확정해가지고 항소 무죄를 확정해서 결국 이제 상고 기각으로 결정할 것 같으면은 분명하게 이제부터 판례 바꾼다. 지금까지는 그 지난번 그 사건은 사실 좀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밑에 고법이나 그 1심 법관들이 그걸 안 따른 거는 자기들이 볼 때 저건 좀 튀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좀 튀는 판결이다. 봐주기다. 일회성이다. 이건 판례 변경이 아니다. 여전히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이 사건을 무죄로 하려면은 이제는 그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 2심들도 좀 그 유하게 처리해라. 네. 상당 부분 좀 재량을 허용하는 쪽으로 발언의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라라고 명백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네. 자, 홍익표 의원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와서 뭐 제가 어느 게 저 유죄냐 무죄냐 이거는 네. 뭐 저도 법조인한테 물어봤더니 법조인들은 되게 반반쯤 나뉘어져요. 이거야말로 제가 그 헌법재판소 탄핵과 관련된 거는 8대0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한 거는 거의 한 8, 9분, 열의 8, 9분 이 8대0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좀 정책 성향에 의해서 갈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죄 판결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의아했어요. 최재형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민감한 시기에 대법원이 이걸 다루지? 이건 안 하는 게 맞는데 왜 국민적 선택이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나와도 예. 이게 어느 한쪽에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사법적 재판 진행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형사소추와 관련돼서 현재 재판 중인 것이 네. 대상이냐 아니냐. 헌법 84조. 예, 4조에. 네. 저는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걸 내포한 것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대법관들이 84조가 적용된다, 이게 제외된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건 그냥 간다고 하면 서두를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밝힐까요? 아니면 이거를 서두른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면서 예. 그 관련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정리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소추는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모든 형사 소추를 면한다. 그렇지 않을 만약에 계속 진행된다고 했으면 당선 전에 이걸 꼭 서두를 이유는 없었죠. 그러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고 예. 그 대신 그 헌법 84조의 형사상 소추 뭐 안 한다 이런 거는 진행 중인 재판도 일단은 멈춘다. 뭐 예컨대 뭐 그런 어떤 해석을 내린다 이거죠. 그런 어떤 뭔가 입장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이런 의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 말고도 지금 위증교 사건 또 그 대장동 저 백현동 등등 여러 가지 건들 쌍방울 건들 해가지고 지금 이미 1심이 2심이 진행되는 것 또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 2심 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도 앞으로 계속 건건이 이걸마다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대법원 앞이나 헌법재판소 앞이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 필요하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측면에서 굳이 선의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선의로 해서 한다면 그거를 뭔가 정리해주는 판결문의 일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연관돼 있지 않은 건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문구 안에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한 입장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머지 사건들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선거 시작하기 전에 확정하도록 독려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되더라도 나머지 사건들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굳이 종결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건들이 종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취지면은 그냥 사법 행정적 차원에서 딱 그냥 유권 해석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종결해주면서 나머지는 종결 안 해주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생각이 싫어 이거죠. 거기에 이제 대법원이 자기들한테는 두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약간 그런 해석을 제가 들어서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에 뭔가를 계류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현재 1심, 2심에 있는 거는 더 이상 그 진행 그것까지 다 하기는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데 자기네들이 핸들링 처리 가능한 거는 처리한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 예. 요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죄 취지 기각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말 날개를 다는 거고 대선 앞두고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대선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 아까도 제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요. 만약에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84조와 관련된 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로서 최악의 경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2심 거부법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행보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직접적인 영향.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의 계속된 공격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정치적 부담은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이나 뭐 상대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공격이 자격 없는 후보 뭐 이런 거 갖고 사실상 유죄 취지로 확정된 후보다 이렇게 공격을 하진 않겠어요. 네네.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어쨌든 그거를 안고 계속 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일단 말씀이시죠. 법적 제한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법으로 갔을 경우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되면 고법을 거쳐서 대법으로 와서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까? 형량을 고법에서 확정해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도 아무리 빨라야 되게 6개월 이상 걸려요. 일반적으로.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 사건이 이 대선 전에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이 일정 정도 한다면 설사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사법 절차는 중단되는 거죠. 네. 자, 조희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결국은 상고 기각하고 무죄 확정할 경우는 뭐 다른 문제인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거는 대법원이 법원이 안고 있는 법원의 사법 리스크, 법원의 법적 부담 이거를 완전히 덜 수는 없고 최소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땡겨서 하는 건데 파기 재판을 한다든지 또 무죄 확정을 한다면 상당 부분 들어지는데 이렇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해버리면은 그 법원이 갖고 있는 부담이 완전히 털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줄어드는 것뿐이죠. 지금 말씀 있었지만은 유죄라고 했지만 유죄라고 만약에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만 원 이상의 뭐 취지의 유죄인지 100만 원 이하 취지 유죄인지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 뭐 하기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하로 할 수도 있고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하로 해버리면은 뭐 무죄나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이상으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 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다시 항소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오는데 그 전에 대선은 다 끝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안 우리 당에서 뭐 비판하는 거는 비판하는 거고 민주당 안에서 말이 많겠죠. 이거는 나중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으면 그게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되고 나서 나중에 그 대통령직을 상실할 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 대선을 이렇게 이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표를 찍는 국민들도 이 사람 찍어가지고 다시 몇 달 안에 또 선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거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런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가장 깔끔한 거는 상고 기각해서 그냥 무죄 확정하는 게 제일 깔끔한데 만약의 경우 유죄 취지로 했다. 뭐 가정을 했을 때인데 그 경우에 저는 이 1심의 적용 원리를 100%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는 기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죄가 맞다 이겠죠. 그리고 일부는 유죄 취지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100만 원 이상일지 이하일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법에서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 진행 자체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통합선대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출범 현장에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선대위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전진하려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내란에 반대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재명 후보 국민통합의 시작을 시작하겠다. 어쨌든 국민통합의 시작이다 이런 뜻인데 뭐 보수, 중도, 진보 계파 아우르는 모양새고요. 윤여준 전 장관도 있고 뭐 이인기 전 의원 뭐 등등 있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수락연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그 1등을 하고 난 이게 수락연설의 키워드가 하나는 국민통합이고 하나는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대위 구성 일단 발표된 1차로 발표된 선대위 구성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것은 통합적으로 아마 다음에 좀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강하는 추가 보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로 본다면 윤여준 씨하고 그다음에 그 권오을 그 전 의원이죠. 그다음에 네. 또 한 분은 다 우리 당내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이 세 사람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여준 씨는 당연히 그 민정 여의도 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네. 그 안철수 의원의 멘토이기도 했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사실상 그 장관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하셨고 오랫동안 사실상 보수 인사로 알려졌었죠. 네. 그런 분이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을 했고 권오을 씨 같은 경우는 상징성은 역시 TK인 것 같아요. 그 안동 지역의 안동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TK 지역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시면서 비록 전직 의원이긴 했지만 자기와 연관이 있는 상당수의 지방 의원들까지 같이 그 이번에 저희 민주당 캠프로 오셨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로서는 TK 물론 그렇다고 TK에서 우리가 이기진 못하겠죠. 그러나 TK에서 상당한 조그마나마나도 반영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각에 막 우려가 있었어요. 막 김부겸 총리는 말씀이 없었는데 네. 뭐 빅텐트에 김부겸 총리를 모셔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종의 하나의 그 당내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총괄 선대위에 함께 선대위 캠프에 합류하면서 더 이상 당내 어떤 그 외부로 빨려나갈 만한 그런 여지를 가능성조차 다 차단한 그러니까 원팀으로서의 당내 원팀을 마무리한 상징적인 인물이 김부겸 전 총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희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그림이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윤여준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뭐 진영 관계없이 본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도와줘온 분이니까 문재인, 안철수 이해가 되는데 이석연 전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탄핵 국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강경하게 비난을 하고 탄핵 인용을 강경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뭐 헌법학자로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캠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러면 그게 단순히 그냥 헌법학자로서 양심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원래 제가 아는 그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감이다 저 좋은 지도자감이다라고 믿고 들어가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네. 그 보수라고 해서 모셔간 분들 중에서 민주당식 분류에 따르면은 그동안에 네. 우익이나 극우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도 모셔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온 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그러면 태극기 부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인가? 메시지인가? 또 그런 분들이
그 본인들이 정말 보수적 가치를 쫓아서 살아온 것인지 그리고 그쪽에 캠프에 갈 때는 이재명 후보가 보수적 가치를 실현할 사람이라고 확신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홍익표 의원님. 예, 이번에 그 들어오신 분 중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나치게 이제 이념적으로 약간 우편향돼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재명 대표가 원칙과 기준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비상계엄과 탄핵, 즉 저 그 일종의 연속선상에서의 내란이라고 우리가 민주당이 표현하는데 내란에 대한 입장이 뭐였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극기 부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극기 부대였다 하더라도 근데 태극기 부대였던 분들은 소위 그 아스팔트 우파의 상당 부분은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같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좀 그 약간 이념적으로 우편향을 과거에 보였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어떤 쿠데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석연 전 그 법원행정처장 같은 분들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그 우파에 계신 분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정규재 정규재 조갑재. 예, 조갑재 두 분 언론인이죠. 그런 분들도 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아니, 검토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지지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적절한 자리를 그분들이 원하시고 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무슨 자리를 드리고 뭐 모시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과거에 우파였냐 뭐 좌파였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4월 4일까지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느냐 그 탄핵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할 두 후보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 결정이 났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최종 경선 진출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또 다른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1차 경선에서 4강으로 좁혀질 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인 호불호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감정적인 거 이런 거 다 뛰어넘어 가지고 결국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4강으로 올라가야 당이 국민들 앞에 이 체면이 서고 얼굴이 설 것인가 그리고 더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들 그 고민해가지고 좀 전략적인 선택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4명 중에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합들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그림이 나오는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탄핵 찬성 반대 쪽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결집을 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이런 쪽하고 단일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후보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어차피 전략적인 거니까 본선 승리를 위한 거니까 이제 그 고민 끝에 선택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당 자체의 어떤 자강 그리고 변화에 대한 그 국민의 기대에 그 부응할 사람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그랬을 때 단일화 과정을 굉장히 극적으로 만들어내서 흔히 말하는 이 컨벤션 효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 그래가지고 그걸 거쳐가지고 직접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가장 파괴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이런 걸 고민해서 또 선택한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다들 전략적 고민들을 많이 한 결과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최종 후보 결과는 누굽니까?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희망하는 건 있지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특히 같은 당에서는 어쨌든 더 저는 그렇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우리 그래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이준석 30대 의원외를 그대 야당의 당대표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세우는 거 보고 그때 혁명적인 변화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우리 보수 개밀에 앞장섰던 분을 모셔와가지고 대선에서 또 이기게 만드는 거 보고 우리 당원들도 완전히 이제는 이거
생각이 오크라고 합니까? 예. 완전히 이제 깼다. 전략적 사고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분들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4강에 약간 예상과 다르게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잘 됐다.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던 그런 결과를 네. 본선 최종 결선에서도 하지 않겠나. 자.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것이 끝까지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자, 전망 질문 항상 죄송한데요. 좀 그래도 우리 조혜진 의원님보다는 홍익표 의원님이 좀 홀가분하게 전망하실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확실한 거는 이 국민의힘 주변의 얘기가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 한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해도 홍준표, 한동훈이 2강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일요일쯤에서 특히 월요일 아침에 가서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다 김문수 그 한동훈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마 그때 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홍준표 후보 약간 전략도 좀 실수한 그 토론 전략이 좀 실수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여권 핵심부를 그 자극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다시 결집한 모양새를 취했는데 지금까지 대체로 알려진 거는 현재 국면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다만 추세상으로 한동훈 후보가 그 올라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어쩌면 시간이 만약 충분하다면 한동훈 후보가 깜짝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시간이고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에 누가 더 나을 거냐. 그러니까 아마 한덕수 후보를 단일화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 카드가 더 모양이 좋으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모양새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어쩌면 이 1등 후보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서울 시내 퇴근길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1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으로 2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에서 목천까지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매송휴게소 1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여주휴게소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이제 그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가 양자 토론을 펼치고 뭐 이틀간의 투표를 거쳐서 이제 5월 3일 날 선출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그 1대1 토론, 그 2차 경선에서 토론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서로 깎아내리는 의외로 네거티브가 좀 세고 그중에 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확정 전과수가 이재명 후보 전과수보다 많다고 지적했거든요. 근데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거 자기가 잘못 얘기한 것 같다고 사과한다고 이제 해서 좀 약간 정책 공방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토론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대개 보면은 본인이 깊이 생각하기보다도 주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던진 것을 그대로 네. 하다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탄핵이라든가 이런 좀 네거티브성 그 이슈들은 지난번에 거의 다 걸러졌고 네. 또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표 던지는 거는 딱 이제 결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안에도 부동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캐스팅보트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슈보다는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 누가 뛰어날 것인가, 누가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주시할 것이고 주목할 것이고 네. 그 중간 과정에서 단일화를 얼마나 원만하면서도 또 극적으로 좀 그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일끌어갈 것인가, 그 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두 후보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있어서 각자의 우위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위기의 이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통합하고 그 변화 쇄신 가져오고 또 국가의 체제, 헌법을 비롯한 체제 변화를 그걸 통해서 또 제7공화국을 열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비전 경쟁으로 오늘 밤 토론은 모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잠깐 화재 속보 좀 전해드릴게요. 대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변동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변중, 연경초, 팔달초, 북부초등학교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변동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변중학교와 연경초등학교, 팔달초등학교, 북부초등학교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만약에 또 뭐 탄핵 찬반이 어떠니 뭐 이런 거 갖고 막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방을 벌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토론회를 지켜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좀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후보들한테 그 짐을 떠넘긴 현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매우 나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깔끔하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리를 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했어야 돼요. 제명하기 어려웠다면.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그 윤석열하고 그 국민의힘의 관계를 정리를 해줘서 후보들이 훨씬 더 좀 그런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인데 도리어 지도부를 그냥 탄핵 찬반의 강에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 후보들을.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끼리 누구는 헤엄쳐 나오고 누구는 거기서 그냥 못 빠져나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토론 과정에서 또 탄핵에 대해서 뭐 너는 왜 찬성했고 나는 반대했고 뭐 그때 저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또 이런 답변하고 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겠죠. 네. 또 한 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두 분이 이제 탈락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 대선 승리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홍준표 시장은 바로 정계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부인과 함께 탈당계를 제출을 했어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도 조희진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선 안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대선은 당신들끼리 남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손 들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 속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는 30년간 당을 지켜왔는데 계속 나는 용병들에게 밀린다 뭐 이런 심리입니까? 어떤 심리가 속에 있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 이 보수정당 안에서 나는 30년 동안 계속 영원한 아웃사이더였다라는 표현을 썼던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홍준표 대표 후보님은 우리 당에서 뭐 국회의원, 뭐 또 경남지사, 대구시장에다가 네.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주류 중에 주류죠. 권력의 핵심의 중심에 있었던 분인데 나는 30 내내 아웃사이드였다, 뭐 이방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어떤 당원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 막 이해를 한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중심에 있었고 늘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은 마음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당에 뿌리를 못 내렸구나, 정착을 못했구나 끝까지 뭐 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끝을 그렇게 하셔야 됐나. 네. 지금 모든 당원들이 좀 전에 전략적 선택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피워보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본인 우리 홍준표 후보님 본인도 TV 토론에서나 그 회견 때
대선 때는 부지경이 하나도 다 필요하다. 지게짝대기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놓고 네. 제일 중요한 제일 표를 많이 가진 분 중에 한 분인데 나는 이제 떠난다. 네. 이 당원들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홍전시작 역할이 크다. 전화를 했더니 계속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고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홍준표 후보 캠프의 핵심 당직을 맡았던 국회의원 4분 저를 비롯해서 김대식, 백종원, 그다음에 김희상 의원 그리고 우리 총괄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김선동 의원 총괄 지원본부장을 맡았던 이영수 본부장 이렇게 비롯한 모든 분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뜻을 모아서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뭐 좀 무게감 있는 의원들,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로 옮기는 모양새고, 뭐 나경원 의원도 김문수 캠프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 하는데 이게 조혜진 의원은 당심이 좀 약간 실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당내 세력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이제 그 결집하는 측면이 있고 이전에도 당심은 좀 센 편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당심을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의 동향을 당심이라고 하면은 김문수 네. 후보 쪽으로 좀 더 모이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의 선택으로 본다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또 한동훈 후보가 이 바닥에 이 당원들의 민심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네. 정체되거나 끊기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경쟁적인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질문은 홍익표 의원님께 드릴게요. 향후 보수 진영은 한덕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아직 출마 선언하진 않았지만 나오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단일화가 이제 1차 과제고 뭐 만약에 희망대로 빅텐트가 쳐진다면 이준석 심지어는 이낙연 전 총리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2차적으로 이준석 혹은 이낙연 전 총리 빅텐트 성사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답정너라고 할까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최종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낙마하고 한덕수 후보로 가는 거는 유력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네. 보기에는 이미 그 소위 그 국민의힘 그 주류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를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어떤 결집하고 했던 것은 당심이 홍준표 후보가 되면 자칫 판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단일화 한덕수 그 후보하고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제를 깰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2강에서 탈락시킨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의 단일화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물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렸겠지만 제 느낌은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한덕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누구하고 붙든.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이낙연 또는 이준석하고인데 이준석 대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예를 들면 그 한덕수 그 후보가 그러니까 또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한 5% 안팎으로 좁혀서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2, 3% 때문에 예.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둘 수 있겠죠. 단일화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꽤 많은 격차로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 대로 많은 격차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완주하고 보수 여권의 그 어떤 정치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세를 모아갈 것 같아요. 호의를 도모한다. 예, 자기 중심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낙연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사감도 있고 이런 게 작용을 하면서 민주당하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무조건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몇 가지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라든지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 정리
그리고 뭐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만 그 이낙연 후보가 단일화에 그 빅텐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조그마한 명분이 만들어지겠죠. 지금도 워낙 명분이 없다고 네. 제가 보기에도 명분 없어요. 명분이 없고 잘못된 건데 그나마 그쪽에서는 명분을 우리가 움직이시는 명분을 최소한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조건이 근데 쉽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할 경우에 그 출사표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 어떻게 이루어지고 빅텐트까지도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게 갈 걸로 봅니다. 네. 본인이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게 무소속으로 나와서 끝까지 무소속으로 완주하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후보 그 대선 경험 쌓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선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단일화가 기본 뭐 그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나머지 제 정파들을 어떻게 잘 묶어낼 것인가 통합해낼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그런 통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네. 우리 국민의힘만 단독으로 후보를 단일 후보 선출해 가지고 이렇게 단일화 협상에 나가는 경우에 그때의 어떤 그 동력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서 단일화에 참여했을 때 그 에너지도 커지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후보는 그게 뭐 우리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든 한덕수 대행이 단일 후보가 되든 본선의 경쟁력을 또 그만큼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명분도 명분이지만은 그 내가 이렇게 참여했을 때 부담을 지고 참여했을 때 본선에서 이겨야 그 부담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뭐 단일화 명분은 좋은데 그래도 이길 전망이 별로 안 보인다 하면은 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려운데 네. 한덕수 대행의 참여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본선에 조혜진 의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보수 입장에서 볼 때. 한덕수 대행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희망이 더 커진다고 보여지죠.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체제의 2인자였다. 예.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 사태에서도 계속 그 어쨌든 뭐 반대는 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었다 이런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파괴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본선 가서 검증 시작하면 굉장히 혹독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총리였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탄핵이나 이런 그 없었다면 과연 한덕수 총리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선택했을까? 저는 무능했다고 봐요. 무책임하고 책임이 있고 이 경제사회 정책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그때 10몇 %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총리로서 2인자로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본인이 직을 걸고 막았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못 막은 책임도 큽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2인자에게 건진법사 통해서 뭐 목걸이 명품 가방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보이는데 조혜진 의원님. 예. 권력 무상인가요?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거는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건네긴 했는데 거기까지만 확인이 되고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됐다는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만약에 사건에 실체가 있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검찰에서 또 재기 수사하고 있는 건들도 있는데 사건에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문제인 것이지 임기 마치고 나서도 결국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네. 그냥 정상적으로 검찰로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다 보셨는데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온갖 소문으로 돌았던 게 거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관본권이 5천만 원 덩어리가 그냥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뇌물의 어떤 부정부패의 상징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거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정권이 일말의 어떤 그 경계심도 없었구나.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서 그런 그 조언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경계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통일교 관련돼 가지고는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그 캄보디아 같은 데 EDCF 준 게 있는데 네. 그 건설회사 통일교 관련 건설회사가 또 관련됐다는 좀 여러 제보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 윤석열 그 김건희 관련된 이런 뇌물 부정부패는 굉장히 크게 나올 거로 보고요. 이게 또 아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그 국민의힘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 어떤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관계를 끊는 게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발하는데도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좀 어정쩡한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빨리 저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출당 조치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시간은 다 됐지만. 뭐 출당이든 탈당 권유든 간에 네. 뭐 당심이 모여지면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기본 전제는 그 집권 당의 역할을 했던 우리 당 또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의 자기 반성과 자기 책임을 전제로 해야지 네. 그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이제 빠져나간다. 이러면 국민들이 그걸로 면제가 안 됩니다.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남주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2년 전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소아암 판정을 받게 된 남주. 기대했던 초등학교 입학 대신 왕복 4시간 거리의 병원을 오가는 힘겨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건강했던 몸은 점점 야위었고 씩씩했던 목소리도 예전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마무리된 후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 마련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 아이 간병으로 일을 놓은 아빠와 작은 식료품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인 엄마는 더 이상 빚을 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초조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매일 밤잠을 설치는 남준의 가족. 남주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봄볕이 상당히 강해서 초여름에 나올 법한 낮 기온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5.8도로 평년보다 4.3도가 높았고요. 경주에서 나온 기온 29.9도가 전국 최고치였습니다. 일부 경북 지역 30도에 육박해 더웠는데요. 내일은 이렇게 초여름 더위와 건조함을 씻어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 오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쌀락, 우박까지 동반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서 50mm 정도 보고 있는데요. 경기 북서부라든가 남부 산간에는 최대 6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건조한 날의 연속입니다. 대부분 지방 건조특보 발효 중이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 오늘은 서해안과 강원 산지 위주로 바람이 강했다면 내일은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 물결도 서해 먼 바다를 위시해서 동해상의 물결까지 최대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먼저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7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8도, 대전 24,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신용만 하고 또 면죄부를 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여준 강금실 전 장관 등 계파 진영을 초월한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고 대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오늘 밤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대행의 참모들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입주해 한 대행의 공직 사퇴 전에 측근들이 대선 준비에 나선 셈이 됐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을 마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자, 2부 시작합니다. 화재 속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변동 인근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변중학교, 영경초등학교, 팔달초등학교, 북부초등학교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서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가리지 않고 포괄한 이른바 통합선대위입니다. 민주당은 외부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여준 총괄 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바쁠 거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윤 장관님께서는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로부터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받고 좀 고민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흔쾌히 수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과연 그걸 맡아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 공백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고민을 해봤죠. 근데 그렇게 뭐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 하는 일이니까 또 간곡히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네. 일단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말씀을 네, 드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기로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고 네. 예.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성남시장 하실 때 네. 그때 연락이 와서 한번 뵙자고 그래 만나자고 그러셔가지고 예. 예, 둘이 그 조용한 식당에서 뭐 긴 얘기를 한 일은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종종 연락은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뭐 가까운 인연을 맺고 지낸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알고 지내시고 좀 만나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네, 뭐 네, 예. 남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그 인연이 있는 거는 네,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여준 장관님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그래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군요. 네. 두세 차례. 간곡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제가 헬스적으로 봐도 가장 뭐 유망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네. 뭐 그런 분이 간곡히 공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시는데 네. 제가 뭐 대단한 식견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뭐 안 하겠다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 그러시면 네. 양양껏 하면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랬던 거죠 뭐. 네. 이제 윤여준 장관님 하면은 보수 책사다 이렇게 그 닉네임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네, 네. 사실은 긴 기간 보수 이 진영과 오랜 인연 맺으셨는데 네. 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 왜 합류하셨을까? 또 이걸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 근데 민주당이 진보 정당입니까? 모든 스펙트럼을 네, 아우르는 저는 정당인가요? 뭐 보수 진보 이런 건 안 가리고 네네. 어느 쪽 가치가 우리 국가에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냐 네. 하는 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때로는 보수의 가치일 수도 때로는 진보의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뭐 그런 거 구애받지는 않는 사람이니까요. 예, 뭐 이념에 특별히 네, 구애받지는 네. 않는다는 틀에 말씀하셨고요. 묶이는 건 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보수 가치를 쓰는 거고 필요할 때는 진보 가치를 쓰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선대위 구성 키워드가 보니까 통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제 권오을 전 의원, 이인기 전 의원 같은 분들 이제 합류를 했고요. 네.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지방 의원들 같이 뭐 데리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저는 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구성 오늘 이제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제가 뭐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런데 어쨌거나 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네. 예. 그런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인사들을 좀 뭐 포진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막연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오늘 그 이후 첫 공개 일정이 선대위 구성 이후 첫 공개 일정이 직장인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왜 이랬다는 저는 그 일정 자체를 그러시군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민생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그렇겠죠. 네네. 자. 이제 그 선거 캠페인 이제 시작됩니다.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뽑는 선거입니다.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차기 대통령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자꾸 시대 정신이라는 거대 담론을 얘기한 분들이 많은데 네네. 저는 별로 그런 거대 담론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글쎄요, 뭐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뭔지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고민해 본 일은 없고,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직책을 받았는데, 네. 뭐 당에 싱크탱크가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도 내일 당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재명 후보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뭐 기업 관련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제 관련 공약도 내놓고 있고요. 네. 자, 네. 이재명 표 실용주의는 어떤 모습이 될 걸로 보시는지 여기에 윤여준 장관님이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실 건지 좀 생각하셨나요? 아직 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네. 예, 이제 앞으로 저도 하나하나 이제 그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네. 결정되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네. 그러면 좀 외부에서 있는 평가나 이런 거를 제가 약간 인용을 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자, 이제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 뭐 우클릭일 수도 네. 있고요. 중도 확장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통합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속은 다르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비난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겠죠. 예,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비판치고는 좀 유치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얘기를 하든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공당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그쪽에서 이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기업 정책 같은 거 이렇게 내놓으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반기업 정책인 입법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네. 이제 다시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이제 추진할 거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업에서 약간 우려하는 법안.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제가 살펴볼 겨를이 아직 없었고 예.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런 게 결정된 거니까 네. 그런 거는 뭐 당에서도 뭐라고 이제 뭐 이론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뭐 해명을 하거나 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자, 윤여준 위원장님,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워낙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막 이거저거 여쭤보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 물론이죠. 예.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뭐 이게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유, 뭐 그러실 리가 결정이 있나요? 금방 된 거라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 전략이랄지. 정책 청사진이랄지 이런 거 이제 어떤 부분을 또 역점을 더 나가실지 이런 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제가 네.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당에 나가서 당에 그동안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걸 한번 저도 들어보고 거기에 제가 의견을 보탠 일이 있으면 보태고 뭐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당에서 이제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요거는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많이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많이 앞서가고 있는 후보입니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 통틀어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기에 이것도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겠지만 이재명 후보 선거 전략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뭐 누구를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이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려는 예를 들어서 안정적 1위 굳히기인지 아니면 지금 외연 확장 같은 거 하는데 공격적인 어떤 그 외연 확장인지 어떤 쪽이 더 그런 거는 제가 아직은 면밀하게 그런 걸 뭐 검토해 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게 뭐 졸지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네. 저도 이제 내일부터 당에 나가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뭐 제 생각 보탤 게 있으면 보태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은 제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여준 위원장님은 이해창 총재 시절에 이제 이른바 개혁공천이요. 여권의 거물들을 줄줄이 날리는 그 개혁공천. 그걸로 사실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요? 악명이지 유명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보수 책사라는 닉네임도 얻으셨고 뭐 이해창, 뭐 문재인,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또 이제 조력도 주셨고 했는데 자 이런 여러 오랜 정치 생활을 보시면서 대선을 보시면 대선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는 어떤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그 원리까지 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네, 선거라는 게 그때그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묘수라는 게 뭐 고정불변의 묘수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하는 걸 관건인데 네. 그 당시 정치 상황이나 정치 세력의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할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 예. 그때 정치 상황을 봐서 네, 판단한다. 네. 어떤 예. 이게 하나의 원리가 있다기보다는. 네. 자, 윤여준 위원장님께서는 비상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 윤석열 정권이 이러다가 내년 봄에 큰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진짜 한 달 뒤에 비상계엄 사태가 왔고 대통령 탄핵 소추됐고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는 게 이어졌습니다. 앞서서 당시에 11월에 윤석열 정권이 고비 맞을 거다 내다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 생각하고 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니까. 예. 그러면 누구라도 뭐 그 정도는 내다 그때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었나요? 글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으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네. 그냥 총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의료 개혁 이런 거요? 네. 저 의대 증원 뭐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뭐 의대 증원 뭐 여러 가지가 하여간 지금 뭐 구체적인 사례가 제가 들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국민의 뭐랄까 바람이라든가 상당히 거리가 먼 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자, 요 대목에서 국민의힘 경선 얘기 잠깐 짚고 갈게요. 네. 자, 국민의힘 그 경선 2차 경선에서 4명이 결혼인데 그중에 2강이 이제 2강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마지막 최종 결혼은 두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지금도 구도로 보면 굳이 구도로 보면 찬탄 1명, 반탄 1명. 자, 이런 구도로 이제 설명을 늘 많이 합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 구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민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찬탄이니 반탄이니 갖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도 이제 사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좀 다투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글쎄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네. 당내 아직도 찬탄 세력과 반탄 세력이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정치의 신뢰가 갈까요? 그런 정치의 신뢰가 갈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되는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찬탄이니 반탄이니 이런 구도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는 걸 보면 탄핵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은 여당이라고 부르기 뭐하지만 그 전에 여당일 시절에도 약간 정책적인 걸로 이렇게 여당이 좀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언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재임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처절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처절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조금 약간 살을 붙여주시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국민적 신뢰를 잃은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통찰한 뭐 자기 반성이랄까 성찰이랄까 하는 건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 좀 그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민주당 얘기로 잠깐 가볼게요,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부는 거의 장악을 한 상태였고 이제 행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뭐 입법부 하나만 갖고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입법 폭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독주가 이어질 거다.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당연히 그런 상식적인 우려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국민들께서도 그런 걸 다 현명하게 판단하실 테니까. 네. 국민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결과를 두고 보면 되겠죠, 뭐. 그런 우려는 상식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세력의 힘을 몰아주자고 국민들이 판단하실지.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적당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실지. 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네요. 네, 그럼요. 네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이제 집권까지 가는 길에 이제 조력을 주기로 하신 겁니다, 대선 후보한테. 근데 집권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을 그 정권 초기에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네네.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요? 예. 그래서 그 인사가 국민들이 볼 때 잘못되면 다른 게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인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초대 내각도 구성하고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될 게 인사다. 자, 누가 대통령이 되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첫 인사다. 인사는 계속 중요하지만 인사다. 역시 잘못해서 그럼 인심이 싹 떠나고. 잘됐다 그러면 인심이 모이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인사에 예민하냐 하는 얘기를 몇 번 한 기억도 나는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국민들 인사에 예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말 인사에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신경 써야 됩니다. 네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윤여준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의 자격 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윤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대통령의 자격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자격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통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 능력을 갖추자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통치 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도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그러나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도덕성과 통치 능력을 다 갖춘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군요. 자, 윤여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자격은 통치 능력과 도덕성이다. 두 가지 갖추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준 민주당 대선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8일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 1등 공신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부질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마디로 어부질이. 네, 왜냐하면은 이 반미 감정이 커지면서 캐나다 집권 자유당이 유리해졌고요. 그래서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전까지 상황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리해서 다시 조기 총선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잘 된 겁니다. 물가 상승과 이민자 문제 때문에 10년 만에 실각에 몰렸던 캐나다 집권 자유당이 28일 날 총선을 치렀는데요. 네. 4년 더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캐나다 안팎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적인 언사를 한 데다가 관세 정책으로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커지면서 여당에게 유리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당은 개표 97%가 된 상황에서 43.3% 득표하면서 의회 전체 의석 343석 가운데 146석 가져갔고요. 21개 지역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야당인 보수당이 41.6% 득표하면서 126석 가져갔고요. 19개 선거구에서 자유당을 앞섰습니다. 지금 343석의 과반이 172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당도 보수당도 그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정당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크 카니 총리가 총선 다음 날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캐나다를 소유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무너뜨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열린 글로벌 무역 체계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잘 유지가 됐었는데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잘 굴러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끝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리도 총리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때만 해도 여당인 자유당 지지율 좀 내려가고 야당인 보수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덕분에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좌파 성향의 자유당, 진보 성향이죠. 2014년 총선 승리하고 나서 19년에도 이겼고요. 2011년 조기 총선까지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도 올랐고요. 또 이민자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인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자유당을 이끌던 트루도 전 총리가 지지율이 작년 말 기준 19%, 20%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14%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보수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자유당 대비해서 20%포인트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강경 우파 성향의 캐나다 트럼프 불리는 피에르 보수당 대표가 현지에서는 사실상 차기 총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세가 1월 달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위협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의 우방이었던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올라갔고요. 특히 총선 당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냥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면서 캐나다 자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미 감정이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보가 친미 성향 보수당에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고요. 그래서 카니 총리가 반사이익을 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세로 캐나다 압박하는 그 상황에서 카니 총리가 예전에 영국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가 미국과의 싸움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하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대외 여건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었고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맞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맞아서 미국 자동차 산업 상징 도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방문했습니다. 디트로이트시 배경으로 트럼프 특유의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화자찬. 자화자찬. 네, 이거 웬만한 아까는 어부지리. 어부가 지리 먹는 건 아니었죠. 네. 이번엔 자화자찬. 네. 이게 사실 뭐 웬만한 멘탈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신력이 강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정신력이 막강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된 날이 29일인데요. 그때 딱 맞춰서 미시간주를 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얘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정부 출범 첫 100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정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미시간주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3,000명의 지지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대선 당시 그 연설했을 때 그때만큼이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90분간 연설했는데요. 100일 만에 워싱턴에서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변화를 우리가 이뤄낸 것이고
변화가 막 시작됐고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굉장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략자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 정책을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도중에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수감된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미국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몰아낼 사람 바로 트럼프 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요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계가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임시직이기 때문에 원래 5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건데 어쨌든 뭐 좀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동안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여러분들의 급여를 갈취해갔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공격했고 자를 짓밟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잘 해결한 거다. 무능한 관료들을 쫓아낸 사람이 머스크다고 말하면서 네. 머스크가 일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관료들에게 당신 해고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네. 본인이 사회를 맡았던. 네. 맞습니다. You are fired. 네, 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거친 말을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졸린 조, 그러니까 약간 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 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이 재임했을 때 정말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바이든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가졌고 국경이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발언의 수위가 대선할 때만큼이나 자기가 이겨놓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여하튼 그랬고요.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매겨질 텐데 이것 덕분에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자동차 근로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가 나왔고요. 그래서 미시간주를 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리 음악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 중에 시니어 미국 축복 가수서 여기 맞춰서 등장하면서 자신의 애창곡 YMCA가 흘러나오자 이렇게 특유의 춤을 추면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삼선 이거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 더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없죠. 바꿔야 되니까 없는데 어쨌든 심정적으로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미시간주 특히 디트로이트 찾은 데는 이쪽이 또 어떻게 러스벨트기도 하고 상징적인 곳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미시간주는 제너럴 모터스, GM 그리고 포드 자동차, 스텔란티스 같은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이 지역 경제 20%가 자동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해서 지난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은 중복 부과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입 자동차에서 좀 뭔가 좀 우야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수입 업체가 차량 가격의 최대 3.75% 부과된 그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년차부터는 최대 2.75%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있고요. 그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서 그걸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싼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을 해야 되고 결국 완성차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미국 소비자한테도 나쁜 일인데. 맞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리면 자동차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약간 한 발 양보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디트로이트의 행사장에 간 지지자들이야 뭐 환호했겠지만 미국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주제를 바꿔봅니다. 중국에서 사랑이 아니라 우정으로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우정으로 결혼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친구랑 결혼하는 겁니다. 친구랑? 일종의 가짜 결혼? 이런 거죠. 결혼한 다음에도 부부가 아니라 친구예요? 네.
각자 방에서 생활하고요. 예. 뭐 식사 같은 거 같이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혼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결혼들을 좀 빨리 안 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30대 초반만 돼도 노처녀다, 노총각이다. 그래서 여성들 뭐 20대 중후반에 많이 했죠. 중반에도 많이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30대 중후반 때 좀 많이 결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결혼 안 하냐, 언제 하냐, 명절 때마다 애는 언제 나올 거냐 이런 얘기를 중국도 하거든요. 그런 배경하에서 생긴 풍습이라 이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사회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성 친구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서류도 있긴 합니다만 일종의 가짜 결혼이 되는 거죠. 거의 옛날로 치면 하숙을 같이 하는 건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결혼이네요. 네,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일단 친구이기 때문에 가치나 관심사가 잘 맞아야 되고요. 관계를 일단 유지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한 집에서 살긴 살지만 각자 방에서 따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부지만 진짜 부부는 아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의 개념과는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충칭 출신의 20대 후반의 여성이 4년 전에 가장 친한 친구와 이렇게 우정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혼인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방에서 각자 잠들고 당연히 성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쉐어한다 그러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 여성 얘기로는 우정 결혼하면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때.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같이 사는 룸메이트이자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출신의 30대 여성도 작년에 대학 동기와 우정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가사 비용을 분담하고 재산도 각자 가지고 있고 가족 방문 등 여러 가지 사항들 다 적어서 혼전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혼 조항도 있는데요. 두 사람은 혹시라도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다면은 합의하에 서로 이혼하자라고 계약서에 썼다고 합니다. 그 조항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거 참 세상 말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젊은 층들은 반응이 되게 뜨겁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독립적이지만 같이 지지하며 사는 거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인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정결혼 주관해주는 전문 업체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정결혼. 우정결혼이다. 네. 자, 저 부모의 결혼 성화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우정결혼이었다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네. 자, 주제를 한번 바꿔봅니다. 요즘 일상생활에서 이제 플라스틱 많이 쓰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게 늘어나면서 이게 심장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사실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공기 중에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성분 쓰이는 프탈레이트, DEPHP가 여러 곳에 노출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5만 6천 건 이상의 심장병 사망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대 그로스먼 의대와 그리고 이제 트라산데 교수팀이 전 세계에 있는 200개 국가의 지역 포함해서 건강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프탈레이트 노출과 심혈관 질환 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언뜻 보기엔 되게 방대한 연구네요. 네, 맞습니다. 프탈레이트는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성분인데 우리가 쓰는 식품 용기, 밀폐 용기 그런 거 많이 사용하고요. 의료 장비, 화장품, 세제, 용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연구에서 프탈레이트 노출이 건강 문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프탈레이트가 미세 입자로 분해가 돼서 체내로 만약에 들어오면은 비만, 당뇨병, 불임, 암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심장 동맥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2021년 연구에서 프탈레이트 노출이 연간 5만 건 이상의 미국 노년층의 조기 사망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프탈레이트 노출은 2018년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35만 6천 건의 심장질환 사망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2018년에 55세부터 64세까지 남성과 여성의 전체 심장병 사망률의 포탈리 노출이 13% 기여했다고 연구팀이 밝혔는데요. 국가별로 봤더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인도의 심장질환 사망자 10만 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중국, 인도네시아 순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쓰는군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플라스틱 다 쓰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안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심장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의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플라스틱 제품 쓸 때 그거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본 지구촌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사안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 내일 나옵니다.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평가 나오는데 자, 대법원이 이렇게 절차 서두르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무엇보다 이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만에 하나 심리를 계속하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당선되었다면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는데 물론 내일 대법원 선고시에 파기환송한다면 원심이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이 논란은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관련된 보충 의견으로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 관련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공직선거법이 633 원칙이라고 해서 적어도 전심 판결로부터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이 선도적인 판결로서 향후 하급심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심리를 마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22일과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미 24일에 표결을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12명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이 사건 과반수 즉 7인 이상의 찬성으로 다수 의견을 선정하게 되는데 상고기각 파기환송 물론 파기자판은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만 파기자판까지 세 가지 가능성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 시나리오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특히 파기자판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형량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 1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각각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상고기각 내지는 파기환송일 것인데 파기자판은 네. 파기할 경우에는 형을 다시 정해야 해서 이는 하급심 법원의 업무인 만큼 파기자판 가능성은 배제해도 무방합니다. 네. 상고기각 내지는 파기환송인데 지금까지 심리 속도에 비춰보면 상고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후심입니다. 네. 즉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유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면 관련된 자료와 양형 근거를 토대로 양형을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후심인 만큼 원심 즉 2심의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네.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만 하면 되는 절차라 그르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만 밝혀주면 파기환송된 이후에 2심이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2심이 재판 진행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 판결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이 다시 또 재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심리 속도만으로 상고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어쨌든 판결이 나와봐야 안다는 건데 아까 저 변호사님께서 잠깐 얘기하긴 하셨는데 자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제 판단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뭐 대통령 당선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이 더 가열될 걸로 이제 보이는데 판결문에 어쨌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좀 녹아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내일 대법원 선고시에 파기환송하면 당장 불소추 특권이 문제되고 이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아직 4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불소추 특권은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을 전제로 하는 논의이긴 한데 내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든 파기환송을 하든 다수 의견 외에도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형태로 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판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따져두고 보면 기소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라면 향후에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헌법 84조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그 취지는 대통령 재직 중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기소 외에도 재판 진행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 대법원이 일종의 선도적인 판례로서 이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 이 판단을 담아줘야 현재 여러모로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판부의 심리에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판단을 담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내일 오후 3시 선고 그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서초도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모나 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걸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입니까?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의 혐의는 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통일교회 고위 인사가 이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의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정황을 추적해서 포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혐의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는데 통상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는 자택, 사무실, 차량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이 사건 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은 아크로비스타이고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은 코바나 컨텐츠이죠. 이 코바나 컨텐츠가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동시 다발이 상당히 용이한 상황이었었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컨텐츠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자의 배우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 압수수색의 형태에 비춰본다면 윤 전 대통령도 청탁금지법 위반의 피의자로 설정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동시에 관련된 물품을 받았다고 평가하거나 직접 받지 않았다고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이 물품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상정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을 할 때는 무엇보다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휴대전화 PC뿐만 아니라 문서, 장부를 확보하는데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로 관련된 내용이 문서나 창부에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전 씨가 다이아 목걸이나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다이아 목걸이나 가방이 그 현장에 소재해 있는지도 샅샅이 뒤져봤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로 평가되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KT 측은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피해 발생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 줄 건지 어떻게 보상할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죠.
일단 SKT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시라. 유심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하면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가입하셨습니까? 가입했습니다. 저 진작에 가입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예. 어저께. 예. 좀 늦게 하셨네요. 예. 그리고 가입 예약만 해도 가입 예약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이라 곧바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입 예약만 해도 그 가입 예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SKT가 100% 책임을 지겠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SKT 측은 피해 발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해 줄지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 측에 참여 의향 밝힌 사람 1,500명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집단 소송제라는 게 본래 증권 금융 관련 분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실 집단 소송이라는 용어는 증권 금융 관련 분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종류와 그 효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원고로서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를 집단 소송이라고 일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제도로 단체 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단체 소송도 소비자 단체 등 일부 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을 일컫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흔히들 집단 소송이라고 일컬으니 알아듣기 쉽게 집단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공동 소송이라고 표현해야 하고 공동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러 원고들이 많아서 절차 진행에 번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원고 중에서 한 명을 대표자 즉 선정 당사자로 임명해서 그 사람만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그 사람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공동 소송자들 모두에게 미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집단 소송 준비 중인 법률사무소는 SKT 상대로 50만 원 위자료 내라 이런 요구 담은 신청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 이게 위자료 이런 경우에 위자료가 집단 소송 추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일컫는 집단 소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30일 법원에 일단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집단 소송과 별개로 자신이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한 것인데 이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서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통상 이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 명령을 송달받은 피고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법원 재판 절차로 이행하게 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종결되게 됩니다. 아마 지급 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지급 명령이 이루어지면 SKT가 송달받은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가늠해보기 위한 절차로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보 유출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앞으로 좀 따져볼 대목이죠. 사실 유심 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니 충분히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의 근본 구조에 비춰보면 일단 각자의 피해가 발생함이 명백해야 하고 SKT 측의 과실도 입증해야 함이 자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SKT 측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호조치 의무를 다 했다든가 고도의 기술에 따른 해킹이라 도저히 당시 기술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제시한다면 이때는 과실조차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소비자의 이 일부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입증 책임을 전환해 두고 있는데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다르게 유출 자체로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우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안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네. 해킹 사태 이후에 기존 SKT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는 움직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일각에선 계약 해지 사유가 해킹 사태이기 때문에 위약금 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SK텔레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고객은 약정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위약금은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위약금 면제 조건도 명시되어 있는데 통합 품질 불량, 사망 이민 등 고객의 신변 변화, 회사의 기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SK텔레콤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분쟁은 상당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통신 분쟁 조정 신청 중에 70.8%가 네. 요금 감면 환급이나 위약금 면제 등의 배상 요구 사실관계였다고 합니다. 일단 위약금을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초유의 사태이므로 이 부분도 논란이 분분할 것 같은데 네. 유심 정보 유출 자체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위약금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한 반면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거나 적어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기되었을 때 회사의 귀책 사유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소비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사건 가운데 회사 네. 측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는데 2018년에 대법원이 이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정보 유출로 이 가입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SKT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고요. 경찰도 본격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SKT가 해킹 사건이 일어난 거 알고도 늦게 신고를 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점도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나중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 그래서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SKT가 가입자 2,300만 명을 보유하면서 이동통신사 1위 자리를 지켜온 만큼 네. 과징금 규모 전례 없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 U+에 68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유업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정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고 다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네. 역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 주어진 만큼 과징금 부담이 상당히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과징금은 이제 고객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 부분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이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네. 피해 규모, 개인정보 처리자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기간, 횟수, 피해 구제 노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